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인권 변호사 엘리자베스 하워드는 한국을 단 한 번도 긍정적으로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나라는 성공이 아닌 착각 위에 세워진 거요. 그녀는 그렇게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처럼 찾아온 단 하나의 우연이 그녀의 모든 믿음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던 서울의 한 골목. 그날 밤 그녀의 손에 쥐어진 것은 겉으로는 초라하고 낡아 보이는 작은 책자 한 권이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던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짧은 문장 하나. 그것은 마치 그녀의 심장에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작았지만 누구보다 높았다. 잠시 그녀는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이 그녀의 삶을 바꾸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엘리자베스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믿어온 걸까? 그녀의 오만함은 산산이 무너졌고 남은 것은 답을 찾으려는 절박함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답은 결코 쉽지 않은 길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울의 낯선 거리, 차가운 시선들, 끊임없이 밀려오는 질문들. 모든 것이 그녀를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끝에는 전 세계를 뒤흔들 단 하나의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 믿기 힘든 이야기의 전말을 끝까지 확인하세요. 처음에는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군가 일부러 골목에 흘리고 간. 저 책자도 거기에 적힌 짧은 문장도 그냥 지나가는 우연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책장을 덮고도 그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작았지만 누구보다 높았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 왜 그 한 문장이 나를 이토록 흔드는 걸까?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무심코 한국에 대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GDP 성장률, 민주화 운동, 한강의 기적. 숫자와 기록들은 분명 눈부셨지만 그보다 제 마음을 때린 건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전쟁 직후 모든 것이 폐허로 무너진 땅 위에 서 있는 아이들의 사진이었어요. 맨발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러나 꿋꿋이 눈을 반짝이는 그 아이들. 그 모습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어쩌면 이 나라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머릿속 깊은 곳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냉정하게 판단해. 감상에 휘둘리지 마. 저는 다시 차가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철저한 팩트만, 이성만을 믿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다음 날 저는 서울 시내를 걸었습니다. 고층 빌딩 숲과 골목 사이를 지나면서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겉으로는 번영해 보였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어딘가 불편하고 미숙해 보이는 구석들이 보였습니다. 이 모든 성공이 진짜일까? 혹시 버블에 불과한 건 아닐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계 최고 대학에서 공부했고 그곳에서 배운 건 언제나 합리적 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학계 동료들과 가진 저녁 자리에서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은 다시 한번 확인받는 듯 했습니다. 한국? 빠른 성장 덕분에 잠깐 주목받는 것뿐이야. 기술력? 결국 미국이나 일본 따라잡기 게임이지. 사람들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멸시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게도 저는 그 멸시의 공범이었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눈부셔도 한국은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에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제 안에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 정말 이 나라는 아무 의미 없는 기적을 연출한 것뿐일까? 그날 밤 저는 다시 호텔 방에 앉아 작은 책자를 펼쳤습니다. 책자 안에는 짧은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광복 6.25 전쟁,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선 기록들.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나라는 한 번도 평탄했던 적이 없었어요.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온전히 스스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살아남았고, 아니 살아남는데 그치지 않고 세상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제가 배워온 세계사는 이런 이야기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교과서 어디에도 이 작은 나라의 투쟁과 재건의 드라마는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제 판단이 어쩌면 처음부터 잘못됐던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쌓아온 확신이었으니까요. 내가 틀렸던 거야.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건 마치 제 인생의 뿌리를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용산 전쟁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전쟁 중 희생된 이들의 이름이 끝도 없이 이어진 벽을 보며 저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저마다 이름을 잃고 그러나 기억을 위해 남겨진 존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이 나라는 쉽게 얻은 게 없었구나. 문득 제 눈앞에 펼쳐진 구절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는 끝까지 걸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에 깊게 뿌리 내린 어떤 껍질이 조용히 깨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앞으로 닥칠 거센 회의와 비웃음을 감당해야 하는 길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한국을 존경한다고 말하는 순간 저는 제 주변에서 조롱과 비난을 견뎌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한국 빠순이 됐냐? 감성파리에 속은 거야. 그런 말들이 머릿속을 떠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작은 책자, 그 한 문장, 우리는 누구보다 작았지만 누구보다 높았다. 그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존재 이유였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진심으로 알고 싶다고. 한국이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상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걸어왔는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어떤 눈물을 삼키며 여기까지 왔는지, 저는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존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정의 끝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것을.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있었는지.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저를 둘러싼 공기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학회 모임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한 교수가 제게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주제로 연구하고 있어? 저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역사적 성장과 그 정신적 기반에 대해 조금.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는 웃었습니다. 아, 요즘 K- 열풍에 빠진 거야? 드라마 좀 많이 봤나 보지? 주변에서도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겠구나. 조롱은 사소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제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었습니다. 나는 과연 제대로 보고 있는 걸까? 이건 단순한 감정의 착각이 아닐까? 객관성과 이성, 그리고 감동과 울림 사이에서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흔들렸습니다. 도서관에 앉아 연구 논문을 읽으면서도 인터넷에서 한국 관련 기사를 검색하면서도 저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면 왜 세상은 여전히 조롱하고 무시할까? 내가 지금 빠진 건 진실이 아니라 환상 아닐까?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냉정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게다가 주변 사람들은 조금씩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넌 요즘 좀 이상해졌어. 한국? 거기 너무 과대평가된 나라야. 정신 차려. 가장 친했던 동료마저 조심스레 충고했습니다. 연구 방향을 다시 잡는 게 어때? 그래야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될 거야. 그 말은 칼날처럼 제 가슴을 베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내는 순간 저는 비웃음과 소외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틀렸고 나만 옳다는 확신은 감히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 어딘가에서는 너는 지금 진짜 무언가를 보고 있어. 라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학회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는 한국전쟁 직후의 경제 상황과 교육열에 관한 자료를 발표 주제로 삼았습니다. 발표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1953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발표를 이어가던 중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한국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단지 미국의 지원 덕분이죠. 회의장은 순간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방 안, 노트북 화면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틀린 걸까?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은 걸까? 끝없는 자책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그 순간 문득 떠오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강 철교. 전쟁으로 끊어진 다리 위를 맨발로 걸어가던 사람들. 무너진 건물 잔해 위에 피어난 작은 꽃 한 송이. 이 나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은 있었지만 그걸 기적으로 만든 건 그들 스스로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의 문장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작았지만 누구보다 높았다. 그 문장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고. 외부의 조롱에도 내부의 의심에도 한국이 걸어온 길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새벽 도서관에 갔습니다. 해외 논문, 역사서적, 통계 자료, 수많은 기록들을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이 받은 지원의 규모와 그 지원을 어떻게 극복하고 자체 성장 동력으로 바꿨는지, 그 과정에서 쏟아진 눈물과 피와 땀을, 수치와 자료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도움을 받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도움을 발판으로 삼아 스스로 기적을 만들어낸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깨달음은 숫자에 있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역 계단을 오르며 힘겹게 유모차를 드는 젊은 아버지. 작은 분식집에서 늦은 밤까지 일하는 할머니. 매일 새벽 도시를 깨우는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 그들의 삶 속에 한국의 진짜 저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때도, 누구도 응원하지 않을 때도 스스로를 믿고 걸어왔습니다. 저는 그 사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싶었습니다. 한국은 진짜였습니다. 그것만은 어떤 비웃음에도 어떤 회의에도 꺾이지 않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설령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도, 설령 끝내 외로운 싸움이 된다 해도. 나는 이 작은 나라가 품은 위대한 영혼을 온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한 연구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밤을 지새우고 수백 편의 논문과 수천 장의 자료를 뒤졌어요. 아무도 쉽게 알려주지 않는 진짜 한국을 저는 온몸으로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길은 험난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는 시선은 여전히 견고했고 제가 쓴 글은 번번이 외면당하거나 아예 읽히지도 않았습니다. 한 번은 국제학회에서 작은 발표 기회를 얻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한 자료,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유일한 국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회의장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건 차가운 평가였습니다. 흥미롭긴 한데 너무 감성적이야. 한국은 특별한 예외일 뿐이야. 일반화할 수 없어. 그 말들은 또 다시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회의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건 진실일까? 아니면 그냥 내 개인적인 감동에 불과한 걸까? 그렇게 스스로를 의심하던 어느 날 저는 뜻밖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주최하는 소규모 역사 세미나였습니다. 한국의 현대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을 초청하는 자리였어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가라. 내가 찾던 답이 거기에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저는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깊은 자부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명성이 아니라 삶 그 자체로 한국을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미나 중 한 교수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믿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것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한국의 본질.
숫자가 아닌 사건이 아닌 가슴속 깊이 새겨진 신념. 그날 밤 저는 호텔방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없이 반짝이는 불빛들. 그 하나하나가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거야. 다음 날부터 저는 연구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단순한 경제 성장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 그 눈물과 투쟁과 희망을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제 연구를 논문으로 정리해 국제학술지에 투고했습니다. 처음엔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잊혀지는 글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어느 저명한 학자가 제 글을 발견하고 세미나 발표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을 오해해왔다. 이건 단순한 경제 기적이 아니라 인간 정신의 경이로운 증거다. 회의장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작은 골목길에서 우연히 만났던 책자, 그 안에 적힌 단 한 문장. 우리는 누구보다 작았지만 누구보다 높았다. 그 문장이 오늘 저를 이곳으로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모든 조롱, 모든 외면, 모든 회의를 넘어 한국은 결국 스스로를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나라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의지, 눈물을 삼키고 걸어가는 용기,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를 믿는 힘, 그 모든 것을 품은 이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저는 세상의 중심에서 조용히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한민국. 그 순간 제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믿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조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진짜 이야기는 숫자가 아니라 가슴으로 기억된다는 것을. 그렇게 저는 조용히 그러나 확고히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대신해주지 않는 이야기. 우리가 우리 스스로 기억해야 할 이야기.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대한민국은 언제나 가장 높은 곳에 있을 거라고. 누구보다 작았지만 누구보다 높았던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